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지원실의 최혜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과제와 관련, 앞으로 연구과제를 하시면서 과제 관리와 관련된 부분과 앞으로 단계나 최종평가를 받으실 건데, 그와 관련된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국토교통 R&D 규정 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 관리, 그리고 세 번째로 과제 평가와 성과 관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 R&D 규정 체계입니다. 과기정통부 소관 법령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이렇게 법령이 나눠져 있는데요. 과기정통부 소관 법령은 연구개발혁신법, 그리고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 이렇게 법령이 있고요. 행정규칙으로는 연구노트 관련된 것, 그리고 과제수 제한 기준, 그리고 연구비 사용 기준 이렇게 세 가지 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세 가지 행정규칙이 있고요. 과제평가 표준지침이라는 지침이 또 있습니다. 국토부 소관으로는 육성법과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국토교통부 소관 운영규정, 그리고 국토교통관리지침 이렇게 돼 있고요. 국토교통부 소관 관련돼서는 뭐 다른 건 아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운영 규정과 관리 지침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 소관 운영 규정과 관리 지침이 있긴 하지만 모두 혁신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법이 R&D 추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운영 규정과 관리 지침은 혁신법 사항을 좀 더 자세히 풀어놓은 것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기관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이거는 뭐 혁신법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뭐 한번 같이 잠깐 읽어보시면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기관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먼저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몇 개 또 보시면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 정확하게 권리로 확장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성과의 창출 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이 연구기관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활동을 수행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이렇게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좋은 말이다라고만 그냥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의무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요에 맞게 저희 R&D 수행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구과제 협약 체결 변경 해약입니다. 협약 체결은 이미 다 협약 체결을 하신 분이실 것 같은데요. 최초 시작하실 때 한 번만 선정 단계에서 협약을 체결하십니다. 옛날처럼 연차나 단계로 협약 체결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협약 체결을 이미 하셨겠지만 전문기관과 연구기관 간이 같이 협약을 체결했고요. 주관 공동 위탁이 모두 같이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주관 공동 위탁이라는 그 연구기관이 협약 당사자지 연구자는 협약 당사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협약 변경 관련된 사항입니다. 협약 변경은 중요한 협약 변경일 때는 상호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중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통보로 가름됩니다. 상호 협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연구기관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셔야 하는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책임자가 바뀌어야 된다던가 그리고 연구개발 목표나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등 아주 중요한 사항이 변경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저희 전문기관과 반드시 상호 협의를 통해서 상호 협의를 하시고 문서로 승인을 받고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은 이런 사항입니다. 추진 방법이 변경되었거나
연구 책임자가 아닌 참여 연구원이 변경되었거나, 그리고 비목의 변경 같은 개괄적인 연구비의 변경이거나, 또 기관의 연락처가 변경됐거나, 지원 인력이 변경됐거나, 그리고 그런 경우, 여기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경우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별도로 공문으로 저희 쪽에 통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근데 공문으로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협약 계약인데요. 협약 계약은 뭐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협약 계약이 만약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런 일은 거의 단계평가나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서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때는 3개월 이내에 해약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연구비에 대한 사유 실적을 보고하고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협약 변경의 각 세부 항목별로 승인과 통보 사항을 작성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호협의라고 해서 승인이 있고 통보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리스 시스템 등록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상호협의와 통보는 모두 공문으로 저희 원에 공문으로 뭐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알려만 주시는 행위고요. 아이리스 시스템 등록은 공문으로 저희 쪽에 알려주실 필요도 없이 아이리스 시스템에 등록만 해주시면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스템 관련된 사항은 이 모든 변경 사항은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 연구 과제를 작년이나 올해 계속 과제를 수행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시스템 변경을 저희 원의 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연구비 관련된 것은 이지바로 시스템에 직접 입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 신규 과제부터는 모두 아이리스 시스템에서 일원화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변경은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해서만 해주시면 되고요. 계속 과제도 아마도 올해 하반기쯤에는 모두 아이리스 시스템으로 이렇게 개편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도 똑같이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해서 협약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부 항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비 관련된 협약 변경과 관련돼서는 내일 있을 연구비 관련된 부분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의무 채용 관리입니다. 저희가 과제 공고문에서 보셨겠지만 출연금 5억 원당 1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저희가 공고 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셔야 될 의무가 기업인 경우에는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한 과제를 여러 기업이 같이 수행할 경우에는 그 기업의 정부 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 간 협의를 통해서 총액에 맞게 청년 채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업과 어떤 비영리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정부 출연금의 기준으로 청년 채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난 위탁인데 기업이다. 근데 그분들도 위탁 과제도 역시 청년 채용 의무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무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아이리스에서 협약하면 별도로 종이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이 협약 지금 말씀하신 건 협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협약 변경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협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약간 지금 아이리스 적용의 초창기이다 보니까 약간 실별로 적용하시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뭐가 정답이다라고 사실 좀 말씀을 드리기가 지금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지금 아이리스의 취지는 별도 종이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하는 것이 취지일 거고 아마 내년이나 뭐 그쯤 되면 좀 더 정착이 되면 종이가 아주 없어질 것 같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다. 실별로. 그리고 청년 인력 고용 관련된 현황 제출입니다. 청년 인력과 관련돼서 협약할 때 청년 인력 신규 채용 확인서라는 것을 아마 다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협약하실 때 작성을 내시는 건데요. 그게 연구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이미 고용했던 사람이 퇴사를 하실 경우도 있으실 거고, 또 고용할 계획만 있었고 고용을 아직 안 한 경우도 있고 나중에 고용이 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차 종료할 때 청년 인력 신규 채용 확인서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받을 겁니다. 그때 증빙 서류를 한 번 더 내주시면 되고요. 그때는 이미 내는 걸 또 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 이중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안 내신 경우 바뀌는 거에 한해서만 다시 한번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유지에 대한 점검입니다. 고용 유지는 1년 이상 채용인 유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쩌실 수 없으실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대체 인력 채용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엄청 노력하셨는데도 안 되실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제도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제 종료할 때까지 의무 때문에 종료하실 때까지는 모두 채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료할 때까지 채용을 못한다. 그럼 해당 인력 인건비가 전액 회수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기간에는 청년 의무 채용 없습니다. 저 지금 약간 질문 자꾸 끊기는 게 있으니까요. 한꺼번에 답변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저희 끝난 다음에 질문을 같이 올려주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정보의 처리입니다. 연구개발 정보의 처리 중에 먼저 연구개발 기관의 역할입니다. 연구개발 기관은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생산되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잘 관리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특히 연구개발 정보와 관련된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리스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연구 성과 관련된 정보도 품질 관리나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을 잘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주요 정보의 통지 방법입니다. 저희 전문기관인과 그리고 협약 당사자 간의 어떤 공식적인 그 의사소통 방법, 통지하는 방법은 저희 협약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 또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문서라 함은 저희 통합정보 시스템, 그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한 에서 등록된 전자메일로 전송하거나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그리고 협약 당사자 간 정보 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이런 세 가지가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 전문기관과 협약 당사자들 간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약 당사자 간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나머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 노트 작성 및 관리입니다. 연구 노트 작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개발 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 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의무 조항인데요. 의무 조항이기도 하지만 이 연구 노트 작성은 나중에 특허 분쟁이 발생됐거나 혹은 저희 평가 때 성실한 연구 수행을 했다는 증명 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 노트는 작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구 노트는 위조 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셔야 되고요. 모든 연구자가 연구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점은 어떤 과제를 보통 수행하시게 되면 여러 기관이 같이 연구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과 공동이 각각 연구를 수행하시게 되면 과제 하나에 연구노트 하나를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기관별로 연구노트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참여연구원별로 모두 연구노트를 작성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의 연구노트를 참여연구원님께서 같이 공동으로 작성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연구노트 소유와 관리입니다. 연구노트의 권리는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 기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노트에 대해서는 그 소유하시는 연구개발 기관께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 노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안 및 안전 관리입니다. 보안 관리는 지금 보안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보안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기관은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모두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은 아니고요. 1, 2와 같은 보안과제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셔야 됩니다. 연구실 안전관리는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고법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원이 뭐 이제 관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법령에서 연구개발기관이 하셔야 되는 의무로 저희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외에도 다른 법률에서 모두 정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 처분입니다. 부정행위와 관련돼서 혁신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부정행위라고 하는 건 성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그리고 연구비의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를 그 규정과 반해서 어떤 사람이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보안 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 과제를 유출하는 경우,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나 위협, 협박의 행위, 그리고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 그러니까 뭐 증명자료를 위조, 면조하거나 사용력을 거짓으로 보고한 행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우리와 관련이 없을 수는 있는데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나 연구실 안전관리 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 모두 혁신법에서는 부정행위라고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실 많은 연구기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타성에 젖어서 하시던 것대로 하다 보니 이런 일의 발생이 사실 왕왕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세 건은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좀 문제가 되고 그런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한 번씩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점검은 챗봇에 들어가 보시면요. 연구윤리 셀프 체킹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한번 보시고 자가 진단을 한번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 처분입니다. 요거는 별거는 아니고요. 부정행위와 관련된 검증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책임이 연구기관에게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것도 그냥 한번 시간 있으실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구 부정행위 외에도 저희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연구기관이나 연구 책임자 혹은 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연구기관에 소속한 임직원 이런 분들한테 국가 R&D를 10년에 이내에서 활동을 제한하거나 정부 추정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냐면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그리고 이 법에서 정한 또는 그러니까 이 법이란 건 저희 혁신법이나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해서 연구개발 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그리고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저희가 연구 과제가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고 정산 횟수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 모두 참여 제한이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를 포기하면 참여 제한에 사유가 됐는지 모르는 분들이 조금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참여 제한과 제재 부과금 부과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챕터로 연구과제 평가와 성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제의 보고 및 평가입니다. 먼저 연차 보고서 제출입니다. 단계 평가를 받으신다고 해도 연차 보고서는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연차 보고서는 연도별로 연구 기간 종료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시는 서식은 저희 관리지침 별지 14호 서식에 따라 제출을 하시는데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연차보고서 목차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제의 개요, 과제의 수행 과정과 수행 내용, 그리고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그리고 4번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5번이 다음 연도 연구개발 계획, 이런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식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연차보고서를 작성을 하면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를 저희 과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검토를 하시게 되고,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도 점검 회의를 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현장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차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과제 중단이나 연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토부에 보고하고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연차보고서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단계보고서 제출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협약하실 때 단계에 대해서는 이미 지정을 하셨을 거예요. 네, 단계에 대해서는 이 단계보고서 제출은 단계 종료 45일 전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평가용으로 사용되는 단계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서식은 관리지침 별지 15호 서식이고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목차는 과제의 개요, 과제의 수행 과정과 수행 내용, 그리고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도, 만약에 목표가 미달성됐다, 그럼 목표 미달성의 원인 분석,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그리고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그리고 중요 연구 변경사항, 다음 단계 연구개발 계획, 이런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단계 평가를 어떻게 하냐 하면요. 단계 평가는 평가 항목이 과정평가, 성과평가, 계획평가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연구 수행 방법이 적절했는지, 수행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이거는 단계 보고서의 2번에 해당되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과 수행 내용에서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어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이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성과 평가는 성과의 질적, 얄적의 달성 정도, 그리고 중간 성과물의 우수성,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게 되고요. 계획 평가는 차년도 연구 계획,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활용 계획,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작성되어 있는 것 중에 이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평가 항목은 저희가 그냥 예시로 작성을 해드린 거고요. 이거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실 때 과제 담당자에 따라서 약간 내용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 바뀌는 건 과정평가, 성과평가, 계획평가로 나눠지고,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는 점수 부여 방식으로 평가가 되며, 계획평가는 점수는 매기지 않지만 제출하신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 평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단계 평가를 아까 보신 것처럼 평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거 근데 시도 좀 받아야 되잖아요. 네.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점수로 과정평가와 성과평가 점수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평가 점수와 성과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 점수로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극히 불량이라는 것은 이 과정평가 점수와 성과평가 점수가 모두 만점에 40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극히 불량의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아서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지만 과정이 굉장히 충실했다고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과정평가 점수는 70점이었다 혹은 60점이었다. 그러면 그런 과제인 경우에는 극히 불량의 등급을 받는 게 아니고 미흡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과정에 대해서 모두 좀 더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평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는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평가 등급을 나눈 후에 저희는 그 사실을 연구기관과 연구 책임자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평가에 대한 활용은요. 우수, 보통, 미흡 과제인 경우에는 평가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과제를 보완 변경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 증액하는 등의 연구비에 조정을 할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환경 변화가 있거나 혹은 목표가 조기 달성해서 계속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특별평가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이런 식으로 다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극히 불량 2로 평가 점수가 매겨지게 되면 지원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중단뿐만 아니고 참여 제한과 제재 부과금 부과까지의 제재 조치가 같이 수반됩니다. 제재 부과금은 단계 연구개발비 전액에 대해서 환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극히 불량이라는 등급을 받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계 평가가 모두 끝나고 나서 저희가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단계 보고서를 다시 받게 됩니다. 단계 보고서는 단계 종료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최종 보고서 제출인데요. 최종 보고서는 최종할 때 제출 기한이 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다음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용 제출, 이것도 역시 평가용으로 제출하시는 최종 보고서고요. 이거는 관리 지침 16호 서식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종 보고서의 목차는 아까 단계 보고서의 목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뭐 차년도 계획이 없는 거를 빼고는 모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종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평가 항목과 항목이 과정평가, 성과평가, 계획평가 이 세 개로 나눠진 거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평가 지표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는 점수 부여로 하고 계획평가는 의견 제시만 한다는 것.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종 평가에 따른 평가 등급 산출도 아까 단계 평가와 동일하게 등급을 산출하게 됩니다. 좀 바뀌는 건 최종 평가 결과의 활용인데요. 우수, 보통, 미흡인 경우에는 그냥 최종 보고서에 대한 보완과 변경만 요구하게 되고요. 극히 불량인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 제한과 제재 부과금 부과 같은 제재 조치도 수반됩니다. 최종 평가 결과를 모두 반영해서 최종 보고서를 보완본을 다시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최종 보고서 보완본은 최종 보고서 평가형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완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특별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별평가는 어떤 부정행위가 발생이 됐거나 책임자가 참여 제한 확정됐거나 아니면 연구개발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경우, 그래서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경우, 보통 이런 경우에 특별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별평가는 전문기관이 발의해서 전문기관이 특별평가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서 특별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연구기관이 나는 더 이상 이 과제를 계속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연구기관이 요청하여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되었거나 참여 제한이 확정이 된 경우라던가 환경 변화로 계속 과제를 수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던가 그리고 전문기관이 연구기관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평가를 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전문기관이 특별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연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는
환경이 변경되거나 그리고 목표를 조기 달성해서 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게 의미 없다라고 할 때 요청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통 이런 경우는 기업의 경영 사정이 악화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계속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게 나는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도 연구기관이 특별평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성과의 소유 및 활용입니다. 연구 성과의 소유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기관이 소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도 그 연구에 그 발명하신 그 성과를 창출한 기관이 소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이 각자 성과를 창출하면은 각각 창출한 기관이 소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하나의 성과를 같이 창출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각각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셔서 기여도를 나누신 다음에 그 기여도에 따라서 성과를 가지시면 됩니다. 단 유의하셔야 될 거는 위탁 연구기관은 그 성과를 소유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 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하기도 합니다. 그건 아마 그 전에 협약 당사자들과 미리 합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그때 국가 소유로 하거나 아니면 전문기관이나 제3의 기관이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사전 명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엔 연구 성과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기관은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아니면 그 실시하려는 어떤 자와 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또 여기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거는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나의 연구 성과를 좀 실시하고자 요청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때 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 간에 합의만 하시면 되긴 하지만 다른 자보다 우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실시 계약은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 기관이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연구 성과를 소유를 어떤 기관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고 싶으실 일이 발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포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있을 때가 약간 문제가 있으실 것 같은데 공동명의로 아마 출원과 특허가 된 경우에는 권리자 모두 동의를 하셨거나 아니면 공동 권리자가 폐업이나 연락두절 등 정상적인 권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좀 지식재산권 포기와 관련된 부분은 뭐 자세하게 정해야 하는 사항이 별도로 있고요. 그것은 저희 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규정, 서식, 매뉴얼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포기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성과 공개입니다. 연구 성과는 과제 종료 시 최종 보고서를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리스 시스템이나 저희 홈페이지인데요.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종 보고서 제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신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공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공개를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비공개를 요청하실 수 있는 것은 국가 핵심 기술 연구나 보안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3년 이내 기간의 범위 내에서 성과를 비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비공개 연장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저희 원에 요청하시면 비공개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종 보고서 제출하실 때 내 보고서가 공개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저희 전문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비공개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사 작성법입니다. 특허나 논문이나 뭐 이런 저희 연구 성과물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러니까 국토교통 R&D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사사를 통해서 명시해 주셔야지 성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정보와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개인 명의의 특허는 불인정입니다. 성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이거나 연구기관이 포기를 했다거나 어떤 합법적인 개인 명의 특허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을 때에는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개인 명의 특허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출원이 됐거나 등록됐다. 그러면 이거는 성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없으시고요. 그리고 성과에 대한 창출에 대한 기여도도 반드시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밑에 박스는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에 들어가는 그 사사 표기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와 관련된 좀 자세한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학술지 같은 경우에도 과제 번호와 그리고 국토부나 카이아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사업명에 대해서도 반드시 작성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사사과 관련된 어떻게 그, 그 사사를 작성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특허 출원 통지서에 사사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논문에도 이렇게 사사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허 논문이 아니더라도 보도자료, 그러니까 신문기사나 뭐 이런 데에도 저희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저희 성과로 입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 성과 등록입니다. 연구개발 성과는 반드시 수행 중이든 아니면 종료 후 5년 이내인 과제 그리고 수행 중인 과제 모두 성과가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수시로 성과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대량적으로 공문을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시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기관에서 입력된 성과를 검증해서 승인 또는 반려 처리합니다. 만약에 반려를 처리를 해드리면 거기에 대한 그 사유를 참고하셔서 연구진 측에서 성과에 대한 증빙 서류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후 재검증 같은 것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국토교통 R&D에서 성과에 대한 지표입니다. 경제적 성과, 기술적 성과, 공공적 성과, 학술적 성과, 기타 성과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사업에 대한 매출액이나 현장 적용에 대한 비용 절감에 대한 것, 일자리 창출, 특허, 소프트웨어 이런 읽어보면 다 아실 것 같고요. 이거를 모두 다 입력하시는 건 아니고 과제에 따라서 내가 나오는 성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나오는 성과에 대해서 그 부분을 찾아서 성과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밑에 성과 활용 보고서인데요. 성과 활용 보고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위에 있는 성과의 건별 등록과 사실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성과 활용 보고서는 종료 과제 대상으로 종료 5년 이내 과제에 대해서 제가 좀 정기적으로 내년 초에 입력을 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종료 후에도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 성과 등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리스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과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과제 검색과 과제 조회를 하신 다음에 본인의 과제에 맞게 성과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입력하신 내용을 보고 저희가 승인이나 반려 처리를 해드릴 거고 만약에 반려 처리가 된 경우에 재입력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료의 징수입니다. 기술료를 징수에 대해서 일단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실시라는 것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 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에 청약을 하는 행위를 모두 실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납부 기술료의 납부 의무입니다. 중소, 중견, 대기업, 공기업 같은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내가 연구 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혹은 제3자한테 그 기술을 실시를 하는 것을 허락을 해서 기술료를 받은 경우 전부 다 이게 정부 납부 기술료의 의무 대상이 됩니다. 정부 납부 기술료의 납부 기준은 매출이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 또는 기술료가
제3자한테 기술료를 받은 시점부터 5년까지 또는 과제 종료부터 7년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액 산정 기준은 3자 실시냐 직접 실시에 따라 다른데요. 3자 실시라는 것은 내가 중소기업이고 제3자한테 그 기술을 쓰도록 허락한 경우인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는 납부액이 받은 기술료에서 일정 비율, 그러니까 기업이 중소, 중견, 대기업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일단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 납부액과 그 납부 상한액이 있고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인데 이것 중에 더 낮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상한액은 넘지 않도록 해서 정보 납부 기술료를 내시게 됩니다. 직접 실시인 경우에는 연구 성과 매출, 연구 성과에서 발생된 매출액 곱하기 기술 기여도 곱하기 일정 비율로 곱해서 정부 납부 기술료가 결정이 됩니다. 성과에 대한 매출액은 저희 쪽에 신고하신 거대로 하게 되고요. 기술 기여도는 협약하실 때 협약서 첨부로 아마 기술 기여도에서 작성해서 내셨을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것도 납부 상한액이 있고요. 또 저희 원에서는 지금 기술료를 그러니까 중소, 중견, 대기업, 공기업이 기술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기술을 실시해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원에 제출을 관련된 사항에서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3자 실시는 실시 계약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저희 쪽에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료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저희 원에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기술료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도 다음해 2월 말까지 기술료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기술 직접 실시해서 실시한 경우라면 매출액 신고를 다음해 6월 말까지 매출액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 역시 1차, 2차, 3차, 4차 계속 다음해 6월 말까지 기술 실시 결과 보고서라는 서식에 따라서 매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 저희가 기술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일단 받도록 할게요.